자, 114회 주식회사 하나전자 거로 들어가서 또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랩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자, 요 회사 코드에서 자, 그 다음에 저희가 114회 거 하나전자 거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주식회사 하나전자는 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 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 10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10기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로 여기 지금 데이터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0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한 문항당 3점, 그리고 2번도 3점, 3번은 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번은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기초정보관리 메뉴 안에 거래처 등록을 눌러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가 거기 문제 보시면 005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개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한국개발이라고 나와 있고 엔터. 자, 그리고 동시라고 나와 있네요. 문제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에다가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사업자 등록번호 134 다시 없이 숫자만 넣어 주시면 돼요. 24 91 004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이 나와 있죠. 대표자 성명은 김한국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엔터 넣어주시고 업태랑 그 다음에 종목이 나와 있네요. 자, 업태 종목 그리고 주소,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업태에다가 놓고 정보통신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종목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란에서 경기도부터 해서 거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라고 되어 있고요. 192번 길 그리고 12 그리고 밑에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밑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862번에 행사 지원비라는 계정 과목을 성격은 경비로 해서 입력을 하고 현금 조교와 대체 조교를 각각 입력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요거 닫고요, 이제. 자, K랩에서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862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그렇죠. 아무데나 코드 클릭한 다음에 862라고 입력해 주시면 요 해당 번호로 이동이 돼요. 그럼 여기 먼저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마우스 이쪽 우측에 계정 코드명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더 씌워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사 지원비라고 되어 있죠. 더 씌워서 행사 지원비 이렇게 해서 잘 입력해 주시고요. 행사 지원비 맞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성격은 경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비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현금 조교와 대체 조교에다가 각각 1번 눌러주시고 엔터 친 다음에 행사 지원비 현금 지급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더 씌워서 바로 입력하시면 되죠. 행사 지원비 현금 지급. 자, 그 다음 대체 조교에 여기서 1번 누르고 엔터 누르신 다음에 행사 지원비 어음 발행이라고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끝냈고요. 요걸 닫아 주시고 항상 입력하실 때 요 다음 칸까지 내려가시는 게 안전하니까 입력하다가 다치면 간혹 또 저장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다음 칸까지 또 잘 내려가시고
이렇게 여기 간격이 좀 이상한데요 라고 질문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 조회를 한번 다시 눌러보면 굳이 조회를 누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또 간격이 맞춰집니다. 굳이 조회를 누르시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요거 닫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니까요. 자, 3번입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모두 적절하게 수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연도 24년도에 외상으로 매입한 부재료 300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여러분 올해가 2025년도니까 전년도면 2024년도가 맞죠? 자, 여러분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한번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해 봤더니 자, 원재료비부터 임금 쭉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재료비는 빠져 있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원재료비가 있고 부재료비라는 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를 따로 이렇게 또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부재료비라고 해서 입력을 하면 돼요. 원재료비처럼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입력을 하기 전에 흐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자, 전기물 원가 명세서에 자, 금액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8,725만 원 있으시죠? 이 금액은요. 이 금액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를 산정하는 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8,725만 원 맞죠, 여러분? 요거 옆에 치워볼게요. 치워보고 그 다음에 정기본 손익계산서를 들어가 보시면요. 자, 여기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해 보시면 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기초 제품이 있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8,725만 원. 정기분 원가 명세서의 그 금액이 여기에 찍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말 제품 재고를 빼면 매출 원가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판매비와 관리비가 입력이 돼서 당기순이익이 8,121만 원이 여기 나와 있죠. 8,121만 원 맞죠, 여러분? 자, 그럼 이걸 옆에다 잠깐 치워놓을게요. 치워놓고요. 자, 이 8,121만 원 당기순이익이요.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당기순이익에 8,121만 원이 반영돼 있어요. 여기 상단에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아까 그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8,121만 원을 이렇게 불러오게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전년도에 있었던 이 이전에 있었던 이익잉여금하고 당기순이익으로 늘어난 이익잉여금하고 합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돼요. 이게 얼마죠? 9,394만 원이죠. 그죠? 9,394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무 상태표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이 이익잉여금 9,394만 원을 뭐 이익준비금에 적립할 수도 있고 현금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주식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사업확장 적립금이나 감채 적립금이나 이런 적립금에 적립을 해서 이익잉여금 처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한 후에 차기로 넘어가야 될 게 마지막에 있는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에서는 이런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 같은 걸 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처분하기 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처분한 후에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동일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거는 재무 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이 처분하기 전 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무 상태표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으로 이런 배당이나 이런 거를 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이 남아있는 게 차기로 넘어가는데 왜 처분 후의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안 들어가냐 하면 이 처분은 결산일이 끝나고 12월 31일이 지난 후에
그 다음 연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 처분을 한 후에 금액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위에 있는 미처분 이익여금이 재무상태표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 목적상으로는 여러분 아예 암기를 해버리십시오. 자, 이 이익여금 처분계약서에서, 즉 이익여금 처분계약서에서 자, 이 처분 전께 재무상태표로 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394만 원이 어디로 또 금액이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보시면 미처분 이익여금을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2월 이익여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월 이익여금에 9,394만 원, 아까 보셨던 9,394만 원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은 제손이제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제손이제. 이 흐름은 제손이제라고 기억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제손이제. 자, 왜 그런 거냐면, 자, 제손이제. 제손, 이제. 이렇게 해서 외워주세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재무상태표 순으로 이게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부재료비라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부재료비 원가가 더 추가가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뀔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이 또 손익계산서에 연결이 되고요. 단기 제품의 금액이 바뀌게 되면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 비용도 바뀌게 돼요. 그럼 단기 순이익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럼 그 단기 순이익이 이익여금 처분계약서로 또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익여금의 단기 순이익이 바뀌면 또 미처분 이익여금, 처분 전 미처분 이익여금도 재무상태표에 연결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여금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 그럼 뭐부터 우리가 먼저 작업을 해야 되나요? 자, 이거 우선 다 닫고 처음부터 해볼까요? 자, 처음부터 나가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닫아놓고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자,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제 손, 이제 순이었지. 그러면 전기분 제조원가 명세서, 여기 원가 명세서부터 생각하시고요. 제조 원가부터 생각하시고요. 자, 이처럼 원재료비 외에 부재료비를 따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재료비처럼 이렇게 원재료비 금액을 클릭하시면 기초에 원재료가 얼마 있었고 원재료 매입액이 얼마 있었고 이렇게 또 구분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기말에 남은 원재료가 얼마가 남았으니까 원재료비다. 이런 식으로 부재료비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재료비가 있고 부재료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똑같아요. 자, 부재료비로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2024년도에 부재료비를 300만 원을 매입을 했대요. 그죠? 그럼 여기 부재료 매입액에 300만 원을 치면 되고요. 다른 자료는 없으니까 그냥 다 부재료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초 부재료 재고는 없었고요. 원재료 매입액만 부재료 매입액만 있다고 했으니까 기말의 부재료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게 부재료비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부재료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금액이 바뀌었죠. 여러분 이거 조회를 눌러주시면 이게 코드 순으로 다시 정렬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서 조회를 눌러주시면 여기 정렬이 되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면 아마 불러올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한번 둘러보면 중요한 건 아닌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코드 순으로 정렬이 돼요. 예, 이렇게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꼭 나갔다가 들어오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코드 순으로 정렬된다는 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자, 보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 있습니까? 9,000
9,025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9,025만 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요거를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메모해 9,025만 원 메모해 놓으시고요. 시험지에다가. 자, 그다음에 요거를 닫고요. 뭐 열어놓고 진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시면 돼요?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가 주시면 자, 단기 제품 제품 매출 원가 이 금액을 클릭해 주시면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8,725만 원이 아니죠. 300만 원이 반영되기 전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얼마였어요? 메모하신 거 보시면 9,025만 원이었어요. 맞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제품의 금액이 커졌으니까 매출 원가 금액도 바뀌었죠. 300이 더 커졌죠. 그죠? 그럼 매출 원가 비용이 커졌으니까 단기 순이익도 금액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쵸? 단기 순이익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단기 순이익은 뭐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바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모를 해놓고 해보세요. 7,821만 원으로 이제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를 닫고요.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이걸 눌러주시고요. 자, 단기 순이익이 지금 300만 원만큼 줄어야 되는데 아직 수정되기 전 금액이잖아요. 그럼 이걸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단기 순이익을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을 불러오겠습니까? 아까 메모해 놓으신 거 보시면 7,821만 원이었죠. 그거를 이렇게 불러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전기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거랑 단기 순이익이랑 합쳐가지고 여기 9,099만 원 맞죠? 그죠? 9,099만 원이라고 메모해 놓으시고요. 자, 요건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9,099만 원. 자, 그리고 이거 닫고 정기분 재무 상태표로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9,394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금액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 금액이 얼마였어요, 여러분? 아까 메모해 놓은 거 보면 9,094만 원이었다라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면 이거 엔터 치니까 또 대차가 딱 300이 또 안 맞아요. 자, 왜 안 맞을까요, 여러분? 자,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면은 자, 여러분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지금 24년도에 부재료라는 걸 매입을 했고요. 외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도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외상 매입금도 부채도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외상 매입금이라는 건 정기분 재무 상태표에 이 외상 매입금 부채 300이 누락이 된 거예요. 동시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자, 이 이익은 제대로 고쳤는데 외상 매입금 부채는 제대로 안 고쳤죠, 아직. 자, 외상 매입금 8,7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대변에 외상 매입금 300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24년도에.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300이 더 커지면. 그렇죠. 9천만 원으로 바꿔서 엔터를 치면은 딱 이 빨간 색깔의 대차 차액이 깨끗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주셔야 되는 아주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3번 같은 문제는 여러 번 반복해서 꼭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를 하고요. 일반 접표 입력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반 접표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다음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자, 7월 5일 영업팀 직원들에 대한 여러분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14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납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확정 급여형은 회사가 책임지는 거라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또 확정 기여형은 확정 기여형이 뭐예요, 여러분? 퇴직연금에 가입을 한 다음에 종업원들 계좌로 싸주고 그 사후 관리는 종업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확정 기여형으로 퇴직금 직원들 걸 금융기관에 불입하게 되면 그냥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고 나면 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답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는 거죠. 자, 바로 한번 입력해 보시죠. 자, 요거는 정리했고요. 자, 일반 접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날짜가 7월 5일입니다. 자, 7월 5일이고요. 자, 차변에 자, 퇴직급여.
자, 근데 우리 항상 비용을 입력할 때는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보니까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확정 기여형이에요. 그럼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인데,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로. 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보니까 140만 원입니다. 14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자, 대변에 보통예금인데요. 자, 어디 은행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의 발생,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7월 25일 날 주식회사 고은 상사의 외상 매출금 중에 550만 원은 약속금으로 받고 나머지 44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결론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네요. 그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고 차변에 받으럼,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바로 한번 입력해 보시죠. 자, 날짜는 언제가 되는 건가요? 7월 25일입니다. 그렇죠? 차변에 받을 어음. 자, 요 거래처는 거기 보니까 고은 상사한테 받았었지요. 그래서 고은 상사 넣어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 받았다고 나와 있으세요? 5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넣어주시고요. 자, 또 차변에 나머지 44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통예금 걸어주시고요. 자, 예금은 은행거래처 코드를 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디 은행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화살표 키로. 엔터 치면 복사되면은 복사가 되니까 위에 내용이 코드를 걸 필요가 없는 건 이렇게 화살표 키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금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440만 원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요. 자, 그럼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니까 그렇죠. 외상 매출금 자산은 감소해야 되는 거죠. 대변으로. 자, 거래처 코드는 누구 걸 여러분 회수한 건데요. 그렇죠. 고은상사 거. 이렇게 해서 분계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월 30일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재원에 대한 받으러 온 5천만 원을 만기일 전에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50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매각 거래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받으러움은 배서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만기 때 은행에다가 추심을 하면 대변에 받으러움이 없어지고 차변에 돈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추심 수수료 낸 거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거였고 배서 양도는 외상 매입금 등을 받으러움으로 갚게 되면 뭐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받으러움, 또 자금이 필요해서 중도에 매각하는 어음의 할인, 대변의 받으러움이 없어지면서 자금이 들어오고요. 그 할인료 비용을 뭐라고 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 3번 문제는 우리가 추심한 거예요? 배서 양도한 거예요? 어음 할인한 거예요? 그렇죠. 어음 할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보시죠. 자, 그럼 날짜는 언제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날짜는 8월 30일. 그렇죠? 8월 30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차변에 갖고 있던 받으러움을 중도에 매각한 거예요, 은행에다가. 중도에 매각을 한 거예요, 은행에다가. 자, 그럼 5천만 원인데 할인료 500만 원 제외하고 당좌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은 거죠. 당좌예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5천에서 500만 원을 빼면 4,500이 들어왔겠죠. 자, 여러분 차변에 500만 원만큼 대변에 받으러움이 없어질 거고요. 차변에 500만 원만큼은 우리 비용이죠.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매출채권,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 외비용으로 대변에는 받을 어음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거래처 코드는 문제 보니까 주식회사 재원한테 받은 어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분계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받으러 온 5천만 원이 만기 전에 은행에 갔다가 매각하고 할인료 500만 원 제외하고 보통예금으로 받은 거니까 매각 거래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또 어떤 문제인가요? 자, 10월 3일 날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미학건설의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네요. 배당금 230만 원이 확정돼서 즉시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오고요. 대변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주식 같은 거 다른 회사의 주식을 투자해서 그 어, 회사에서 배당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렇죠. 여러분이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고 분기해 주시면 돼요. 자, 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며칠인가요? 보니까 10월 3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월 3일. 자, 차변에 지금 보니까 여러분 230만 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어요. 자, 차변에 보통 예금 230만 원. 어디 은행이라고 나와 있진 않으니까 거래처 코드는 예금은 은행 거래처 코드를 거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 은행이라고 나와 있진 않으니까 거래처 코드를 걸 필요 없고요. 대변에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배당금 받았으니까 우리 배당금 받았을 때는 배당금 수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으로 배당금 수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수익이나 비용은 일반 전표 입력하실 때 거래처 코드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아시겠죠? 채권 채무만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예금도 뭐 제시가 되면 그 예금은 은행 거래처 코드를 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답안을.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보니까 5번입니다. 자, 10월 31일 재무팀 강가연 팀장의 10월분 급여를 농협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를 했네요. 자, 공제 합계액은 하나의 규정 과목으로 처리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25년도 10월 달에 급여가 지금 나갔는데, 여기 보니까 490만 원의 급여가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런데 월급 줄 때 우리가 소득세도 띄고 이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띄는 거예요. 여기에 10%를 지방세로 띄는 거예요.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직원이 부담해야 될 걸 또 원천징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고용보험도 일부는 또 직원이 부담하니까 이렇게 원천징수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금액을 다 합친 금액이 요 공제 합계액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급여 총 금액 490에서 공제해야 될 총 금액 요 381만 80원 380 다시 490에서 공제 합계 38만 1,080원 맞죠? 38만 1,080원을 빼고요. 나머지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 나머지가 지급 총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계산기 눌러보세요, 여러분. 490만 원 빼기 38만 1,080원 하게 되면 451만 8,920원. 그러니까 이런 표를 보는 연습도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제 분기를 하는데 이때 공제합계 38만 1,080원은 그냥 예수금 하나로 분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입력을 한번 해보시죠. 날짜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날짜는 25년도 10월 31일, 10월 31일입니다. 자, 차변에는 자, 재무팀 강가연 팀장의 월급이죠. 그러니까 제조부서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801번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급여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490만 원이고요. 자, 대변에 원천징수한 38만 1,080원은 갖고 있다가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수금 254번에 예수금. 코드 번호를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조회해서 누시면 되고요. F2번 눌러서 예수금 조회하시고요. 38만 1,000 얼마가 돼요, 여러분? 80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변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대변에 나머지는 농협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보통예금이 나가고 농협이라고 명시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걸 걸어주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농협이라고 조회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조회가 안 되나요? 여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거래처 코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거는 굳이 걸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코드가 조회가 되면 넣어주시는 게 맞고요. 자, 농협이라는 거래처 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넣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조회를 했는데도 이게 안 나온다는 건 코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코드를 막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코드가 있으면 넣어주시고 없으면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자, 6번인데요. 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12월 21일 자금 조달을 위해서 사채를 발행했네요. 자, 우리 이거 본문 수업할 때 이 정도 내용은 제가 설명드렸었죠. 자, 사채 액면 800만 원짜리를 845만 원에 할증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날짜는 12월 21일. 자, 차변에 당좌예금이 들어왔어요. 어디 은행이라고는 나와 있진 않고요. 자,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800, 책 보시면 845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845만 원 맞죠? 자, 사채 발행했으면 대변에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사채라는 부채로. 사채는 비유동 부채죠. 1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부채로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금액은 얼마가 돼요? 8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채 800으로 하고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사채 뭐라고 배웠었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이 뜨고 주식을 할증 발행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주식이 아닌 이런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자, 차변에 당좌예금 받았다. 그리고 대변에 사채 액면 금액으로 해주고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이렇게요. 할인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할인 발행했다 그러면 차변에 부족한 금액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분기했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 안 나면은 또 사채편 한번 영상 빠르게 또 돌려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꾸 반복해서 하려고 또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6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강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